미국화 실무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결렬에 대한 양측 간의 입장이 서로 극명하게 다른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북한은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지만 연말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워싱턴의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좋은 대화를 가졌다면서 북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의 CNN은 트럼프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이 현재 정체되고 있는 남북협상의 실태를 인정하고 이를 더욱 장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NN이 보도한 해당 기사의 헤드라인은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야 하는 이유인데요. 북한은 최근 SLBM의 시험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연중 내내 북미 협상이 정체되는 동안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것임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발사된 것은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이었는데 미국과 협상이 시작된 이후로 이렇게 긴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의 발포는 처음이라며 트럼프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탄핵 심판과 국내 스캔들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바랄 수 있는 최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이전 미사일 시험 발사들에 대하여 그것들이 기준을 넘지 않았고 단거리 미사일이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일축해왔고 최근에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자신들의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미 이전에 미국을 위협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면서 이것은 동맹국의 안보에 대해 경시하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과 미국 시민들에게만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도 된다는 그린라이트를 밝혀주는 것이라며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국의 행동이 협상을 지속시키거나 협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와 파국으로 내몰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기사는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트럼프와 행정부는 스캔들에 휩싸여 있고 이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 트럼프는 현재 북한과 좋은 합의에 도달하거나 혹은 동맹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확대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보다는 미국 국내 정치의 혼란을 해결하는 데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사는 미국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하여 미국은 협상 시도를 멈추고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한국과 북한의 협상을 승인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근거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무기 통제 협정을 도출해낸 협상이었다며 한국이 북한에 충분한 인센티브로 뒷받침한다면 부활된 남북 협상이 재래식 군사력을 축소시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이며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현재 남북 협상과 대화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협상을 미국이 주도하는 부분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CNN은 트럼프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협상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을 반도체 주 생산 및 가공 원료에 대한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뒤 벌써 3달이 지나갑니다. 일본은 한국이 주력 특산품으로 자리 잡은 반도체 생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려 한국의 움직임을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이끌어내려 했던 게 궁극적인 목표였지만 지금 일본은 이 계획의 성공과 실패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탈일본화가 가속되고 있는 데다가 밥줄을 끊었는데도 밥 잘만 먹고 있는 게 현재 한국의 상황이기 때문이죠. 꽤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고 있으면서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수입품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생산 원료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이미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한국 반도체 시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일본이 바라는 한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WTO 제소 등을 통해 불합리한 일본의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주변의 국가들 역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의 경제를 직접적으로 노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북한 군사 물자 생산에 쓰이도록 일본 것을 수입해다 북한에 넘겼다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와 함께 화이트리스트 삭제가 단순히 수출 심사 기간이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뿐이니 한국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식이 얼토당토 않은 해명을 했지만 7월부터 8월 중순을 넘어서기까지 단 한 건도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일본이 급작스럽게 지난 7월 제재 시작 이후 이례적으로 한국에 수출 허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품목은 2가지, 횟수는 3차례로 고순도 불화수소 1건, 포토레지스트 2건으로 8월 7일부터 19일까지 모두 8월 중으로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생산에 가장 중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는 단 한 건의 카드는
절대 쓰지 않고 있죠. 폴리이미드는 갤럭시 폴드 디스플레이 주요 원료입니다. 무슨 속셈인지 딱 감이 오시죠? 한국이 일본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겠다면 단 한 건도 수출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내비치던 일본이 이렇게 비장의 카드만큼은 남겨둔 채로 찔끔찔끔 수출을 허가하는 척하며 한국의 간을 보는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탈일본 가속화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불산, 즉 고순도 불화수소의 주 원료를 일본산 모리타 화학 대신 중국의 DFD사에서 납품받을 준비를 끝냈고, 일본 기업이 100% 독점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볼륨이나 전원 버튼에 쓰이는 고품질 돔 스위치조차 한국의 시노펙스사가 국산화 승인을 받고 LG 및 삼성전자에 공급을 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IT 기업들, 그 중에서도 특히 파운드리 산업에 영향력을 주는 분야에 대해 부품, 원료, 소재, 탈일본화 가속 및 지원을 위한 수조원 단위 지원 예산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의 행동까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나 중국 등의 주변국의 업체들로부터 일본제 반도체 원료를 자신들의 생산품으로 대체해달라는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받기까지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시 이들이 원료를 검증하는 단계에 돌입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데다 한술 더 떠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미 반도체 세척에 필요한 에칭가스를 재사용한다거나 더 적게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현 상황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반도체 웨이퍼를 10번 세척하고 버렸다면 12번 쓰고 버리는 등 조금이라도 더 아껴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타개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찔끔찔끔 수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자신들이 뜻대로 한국이 움직여지지 않아준다면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반도체 원료 무역 감정이 더욱 격화되는 상황에는 결국 자신들이 최대 거래처를 잃게 되는 셈이니, 그런 상황이 찾아오기 전에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함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은 한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한국이 완전한 탈일본화를 진행하기 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이득을 취하기 힘들다 싶으면 수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서 적어도 일본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연결고리만큼은 남겨두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불화수소 재료인 불산은 일본산보다 비싸고 질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불화수소를 납품하는 펨테크놀로지가 본격적으로 중국산 불산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소재 원료 탈일본을 위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 일본은 한국이 자국 기업들에게 어떻게든 매달리려 할 것이라는 예상과 전략을 짜두었겠지만, 한국은 완전히 빗나간 행보를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일본 기업들, 다시 말하면 본인들이 밥줄이 끊기는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리타 화학공업사는 삼성전자의 탈일본화 추진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놀랍다는 속내를 연신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일본 측의 대기업들은 물론 중견기업들 역시 당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펼치는 규제가 장기적인 국면으로 치닫을 경우 절대 자신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며 현 일본의 정책에 불만과 의문을 가지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일본에게 한국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국가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내용이 괜찮았거나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싶으신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회사는 이전 도시바 메모리가 사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기사는 이키오쿠시아 홀딩스가 2020년에 착공하여 2022년 여름에 완공 예정인 최첨단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조 라인을 신설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한국의 삼성전자를 제치고 첨단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지향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키오쿠시아는 이미 공장 부지를 취득하고 신설 라인을 증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이미 사내 관련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 세부 사항 검토에 들어갔으며, 총액 1조 6천억 원에서 3조 3천억 원이 예상되는 1년의 투자는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분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투자의 배경은 2020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5G 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확대될 것이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향후 수요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미중 무역 전쟁 등의 리스크를 제외한다면 반도체 시황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예상으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키오쿠시아 측은 현재 건설 중인 공장 중에 2019년 10월에 완공되는 공장에서 2020년 봄부터 제품의 샘플 출하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끝으로 도시바 메모리는 새로운 사명으로 거듭나 심기일전하여 삼성 등의 경쟁사와의 치열한 경쟁에 도전한다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불화수소 등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정치적인 이유와 함께 경제적인 이유로 일본의 잃어버린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해 반도체 관련 소재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의 발목을 잡아 도시바와 같은 기업들이
기업들이 추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부 그런 의도가 정말로 있었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고, 그런다고 해서 그리 호락호락하게 따라잡힐 삼성이 아님을 알지만 일본이 반도체로 삼성을 잡겠다고 외치는 도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현대자동차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은 최근 자율주행차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면서 완전 자율주행차보다 비행자동차가 더 먼저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 힘을 실어 최근까지 나사의 항공과학 연구를 이끌었던 항공공학 기술자인 신재원 박사를 영입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미래선도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의 불황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런 와중에 현대자동차의 특정 차종이 어떤 국가에서 매진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의 코나 EV가 인도에서 매진되었다고 하는 인도의 언론사 머니컨트롤의 보도인데요. 기사는 2019년 현재 인도에서 매진된 코나에 대한 높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에 코나 EV를 출시할 당시 500대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인도의 SUV 구매자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을 얻어 올해 판매량이 벌써 매진되는 바람에 현대자동차는 현재 한국의 모 회사에 주문을 넣어 배송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코나의 1회 완충 운전 범위인 452km는 현재 인도에서 판매되는 그 어떤 전기자동차보다 뛰어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코나는 현대자동차의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에 주요 부품인 배터리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조립해야 하는데, 코나는 심지어 한국에서도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서 인도가 할당량을 많이 얻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 판매되는 다른 전기자동차는 마힌드라의 베리토와 타타모터스의 티고르이지만 이 차량들은 코나와 경쟁하지 않는 차량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코나 EV는 현재 인도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가장 비싼 차량이지만 코나에 대한 인도 소비자들의 관심은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11월부터 인도에 할당되는 물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나 EV가 인도에서 경쟁력 있는 차종으로 인정받아 인기가 많다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이는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에 대해 인도 소비자들이 가진 호감도 한몫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소식으로 인도의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에서 3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 브랜드로 선정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JD 파워가 발표한 2019년 인도 고객 서비스 조사에서 현대자동차가 1000점 만점에 903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인데요. 총 5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최고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자동차 산업계는 전반적인 불황으로 아주 험난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시장인 인도에서 좋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응원합니다. 다음 소식은 더욱더 갈등이 심해져가고 있는 한일 분쟁 사태에 대해 전 외무성 관료이자 일본 정부 관광국 이사였던 일본의회 컨벤션 뷰로의 노보루 세이치 부회장이 4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필자는 일본 아사히의 월간지 론자에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4가지 제언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고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제로 기고를 했는데요. 필자는 9월 말 유엔 총회에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지만 두 사람의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제도 되지 않았으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한일 관계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유력지에서 국제 문제에 대한 보도들을 보면 이란의 동향을 비롯한 중동 정세가 주요 사안이고, 동양의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작은 싸움이 뉴스가 되는 일은 좀처럼 없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한일 간의 분쟁 상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일시적으로는 중재 자세를 나타냈지만 한일 양국 모두 외국에 의한 중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며, 이제 이 문제는 양국 스스로가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와중에 뉴욕에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그렸지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목표로 외교당국 간의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은 크게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현재 양국 모두 대결 자세를 보이면 국내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하는 분위기가 배경에 있다는 것이 염려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감안한다면 이런 상황은 일본에 있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한미일 북중러의 균형에 대한 상호 억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 통일에 따른 민족 주체성의 회복이지만 북한이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실시할 가능성은 제로라 생각되기 때문에 결국 통일이 되면 핵 보유국으로서의 통일국가 실현이 가시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중국, 러시아, 남북 통일한국이라는 세 개의 핵 보유국에 둘러싸여야 되는 것인데 이는 정말 끔찍한 악몽이며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7월 초 일본 정부에 의한 대한국 수출관리 강화 조치였는데 원래 이 문제는 2-3년 전에 수수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었고 이것을 강제징용 문제로 인해 한국의 신뢰가 줄어든 타이밍에서 사전 협의도 없이 한국의 체면을 무시한 형태로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 등급에서
강등한다는 내용을 신문에 슬쩍 흘리는 방법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한국 측의 과잉 반응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조치의 공표에 맞추어 경제산업상이 SNS에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신뢰가 결여되었다고 이야기해버린 것도 이것이 한국에게 보복 조치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3개월이 지난 현재 한일 간의 상호 불신의 증대, 관광객과 시민교류의 격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만연하게 되는 등 피해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인데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재 일본 정부는 오늘날의 한일 관계 악화는 한국이 만들어냈으니 우선 한국 측이 그 원인을 시정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사태를 관망하면서 스스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한일 관계의 악화가 단순한 양국 관계의 문제로 끝났다면 그 접근 방식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구도 자체가 변화된 현재의 상황에 이것이 일본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접근 방식은 매우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게 된다면서 일본 정부가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할 4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수출 관리를 소관하는 정부 당국은 한국 당국에 수출 관리 강화 철회에 필요한 한국 측의 대응을 촉구하여 만족스러운 결과가 얻어지면 7월에 결정한 수출 관리상의 조치를 철회하고, 둘째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와는 완전히 분리하여 취급하되 한국 측도 일본과 같이 개인 보상에 대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반하지 않는 해결 방법을 제안하게 하여 이를 기반으로 협의를 실시해야 하고, 일본 측은 청구권 협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적인 기부 등의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하며 한국 측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해 현금화를 동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로 한일 상호 신뢰 회복을 기초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의 역사인식을 높은 수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며, 넷째로 그러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한일 정상회담의 실현을 도모하자는 제안을 하며 기고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일 분쟁을 해결하자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이 제안이 이루어지려면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